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시장의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잘 선정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총수 구속에 그룹 시총 1.7조 원 증발, 애증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구속으로 오늘 카카오그룹주 바닥을 모르고 내려갔던 하루였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이게 일부 좀 해석이 갈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속이 약간 좀 불확실성의 좀 해소다라는 얘기도 아주 잠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역시나 이제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다시 급락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카카오가 하락하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죠. 다들 아시겠지만 문어발식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이 좀 너무 독점화 관련된 이슈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골목 상권을 침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빌리티 쪽에 또 시위가 또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좀 엮여 있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의 이런 규제, 이거 굉장히 좀 크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좀 고점에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부분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주가의 하락들이 나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문어발식 상장 이슈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로서 뭔가 실적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사업이 뭔가 새롭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또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그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TP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 성장주로서의 매력도는 좀 희미해진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반전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반전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대표적인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거기서 좀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말씀 주신 리포트들 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자들이 여기에 배팅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산업군이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이슈도 많이 있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산업군들 안에서 분명 수급이 쏠리는 이런 인기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오늘도 급등 나왔던 산업군들 대부분 실적 베이스가 깔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게 되면서 산업적인 성장이 나온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이제 실적과 산업의 성장이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네이버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룹사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 비싸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분할 상장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주사면은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페이나 뱅크 게임즈 이쪽 자세하게 분석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약간의 부정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 대충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 직후에 고가가 15만 원인데 네. 지금 24,8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 7, 8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적자가 여전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가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과 손해보험 쪽에서 여전히 적자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한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비즈니스 다각화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성과가 나온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적자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적자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을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알리페이에 대한 지분이 출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네. 현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들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 네.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를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확정을 짓기보다는 좀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도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물론 이 뱅크는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시중은행이 강하게 되면은 인터넷 은행은 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담감도 있고요. 순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통카드를 카드로 찍는다거나 그런 것들 뭐 ATM 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비이자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원래 그런 예대 마진이라든지 대출 마진을 뭔가 뒤집을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뱅크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변화인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요. 좀 다음 질문하기가 무서워지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주가 바닥을 찍고 카카오 그룹주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타기 전략을 했지만 그래도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현실을 좀 직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가장 최근에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마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주가가 오래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손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물을 타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손실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려면 네. 기존에 있던 원금의 100%를 넣어야지 마이너스 50% 기준으로 했을 때 25%가 되고요. 거기에서 2배를 더 넣어야죠. 4배가 됐을 때 네. 이제 12.5%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8배를 넣어야 돼요.
그 원금의 8배를 넣어야 한 6, 7% 정도까지 빠집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8배의 자금을 넣는다고 해서 네. 당장 7%, 8%가 오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국민주로 불렸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적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물타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났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씩 현금을 좀 늘려 나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타기 전략은 지양하되 단발성 이벤트에서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기관도 매수, 금융주 밸류업 기대감, 주가도 레벨업입니다. 네, KB금융이 오늘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럼 다른 금융주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보다 좀 많이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쪽에서 흐름들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뭐 아무래도 주종 환원 정책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KB금융만 실적이 좋아질 만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상당 부분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상반기에 이제 우리 시중은행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대출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조달 금리를 낮추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조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조금 낮아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거기에선 좀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8월달 뭐 늦어도 9월달부터 같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뭐 예대마진이라든지 물론 예대마진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분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쪽에서 센티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제적으로 미리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을 것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평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2분기가 조금 안 좋더라도 3분기는 대부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맞춰서 3분기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종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수익이 없이 주종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연속성을 가지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주들에서 계속적인 주종 환원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융주 실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책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밸류업 기대를 받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외에도 신한, 우리, 하나금융지 중 이렇게 4대 금융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의 위치가 대부분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거든요. 대부분 네. 이제 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평가적으로는 조금 싸다라는 평가들을 일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를 먼저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58,500원 라인에서 66,000원까지 크게 상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방룸이 여전히 20% 이상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9만 원 시간외에서 오늘 좀 회복을 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 넘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들이 적어도 10%에서 20% 정도의 상방룸이 높아져 있는 그런 증권가 리포트들이 상당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배당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주당 540원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이제 1.1조 원 수준의 규모의 이런 진행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최소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인데, 금일 같은 경우도 KB금융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네. 공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해당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간에서 좀 늦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KB금융이 크게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다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아마 저는 뭐 지속적인 우상향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2.38%가 올라갔고 9만 원을 다시 뚫었기 때문에 이건 직전 고점이 뚫리는 가격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대부분의 금융 회사들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증권 회사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하반기에는 오히려 은행주보다는 저는 증권 회사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마 신문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지금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장에서 엑시트를 하고 서학개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좌를 상당히 많이 파게 되고요. 네. 운용자금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증권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증권회사들도 이런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배당주로 항상 영향력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주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주를 기점으로 보시되 하반부에는 이제 증권주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갈수록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서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추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금리 인하할 때 금융주는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수급 논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봤을 때는 세 번째 정도에 속하는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B금융이 네. 외국인 수급 상위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 수급적인 기조가 빠지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성 부분에선 당연히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방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이자 마진은 조금 감소를 하겠지만, 이 이제 수익이 극대화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넘버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멘텀, 이런 밸류업이라든지 네. 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서의 이런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기들이 또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좀 밸류업 모멘텀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 위주로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하반기에는 좀 계속 담아가도 좋을 금융주는 어느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뭐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KB금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들 상에서는 뭐 가장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40%가 넘어가는 또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증권가에서도 커버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또 바로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추가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상승률을 좀 선도했었던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KB금융이나 메리츠금융 지주를 기반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KB금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뭐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에 대해선 다른 섹터는 좀 어디를 유심하게 보면 좋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증권주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밸류업하면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메마르다 보니까 주가에 네. 좀 조정 추이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밸류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상승력이 나온 쪽은 자동차거든요. 네. 사실상 자동차가 뭔가 이제 이 자동차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다가 네. 이게 크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밸류업이 붙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업이 붙기 전에 자동차와 밸류업이 붙은 후에 자동차의 그런 가격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상반기에 수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 Q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P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마진으로 충분히 좀 이익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선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고배당주들의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수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업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금융주 두 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융주에서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걸 은행이 상당히 강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증권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증권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뭐 키움이라든지 이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밸류업 수혜 묻을 다른 섹터는 증권주랑 자동차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밸류업 관련주 모멘텀을 살펴보면요, 좀 등락이 있습니다. 쉬어갈 때는 또 확실히 쉬어가고 오를 때는 확실히 오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다시 테마성 움직일 보인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좀 저는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 정책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뭔가 세제 혜택에서의 이런 분리과세가 정말 진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아예 픽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밸류업에 대한 이런 뭐 펀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속성이 이제 더 이상 떨어졌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이탈이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금융주와 자동차만 하더라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기조가 5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눌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토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코드까지 본다면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코드를 바꾼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이제야 막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거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런 초입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린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에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재미를 잘 못 본 그런 수급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누적 순매수액만 봤을 때 밸류업이 테마성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반응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커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재건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고가에서의 되돌림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이제 후보가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로 투표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건 쪽에서는 힘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런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군들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건설기계 쪽에서도 HD 현대 건설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재건 쪽에서는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기계가 북미를 기반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북미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기계에서는 수익성 부분이 조금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과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60억 정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와 또 이제 8월 정도에 소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는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8,350원에서 8,75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9,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네. 해당 부분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이 예전부터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어서 2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가격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9,8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50원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돌아오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서 항상 가격의 되돌림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를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책과 재건 관련 기대감 묻어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카카오그룹과 밸류업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